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는 어제부로 2025년의 상반기가 끝난 거고 네. 오늘부로 2025년의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작은 행동 하나를 반복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7월의 첫날인 만큼 대단한 목표 필요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또 지속 가능한 작은 목표 하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행복한 아침도 다시 한번 힘을 하고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기막힌 부정수급의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머니에서는 여름휴가 알뜰하게 다녀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첫날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 7월 1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절반이 아빠입니다. 네, 절반이 아빠. 아빠랑 엄마가 반반하면 좋은 거. 뭔가 육아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에서 절반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총 14,601명이었는데요. 이 중 남성 유직자가 7,298명으로 5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남성 유직자 비율이 절반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21년에 40%를 돌파한 지 3년 만의 일이고요. 2015년 15.9%에 불과했던 비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네, 우리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육아휴직이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작용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도 개선이나 경력 인정 또 수당 확대 같은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남성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역시 지난 201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공무원 부부의 육아휴직 수당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공무원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급여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월 급여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에 그쳤는데 이 역시도 확대된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이나 또 수당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군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다면서요? 네, 육아휴직 기간이 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이 됐고요.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기간 전체,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승진 경력으로 인정이 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제도도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들 많이 쓰게 되는 거군요. 네.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러브버그의 습격입니다. 네, 최근 SNS 영상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길을 걸을 때도 사실 러브버그 때문에 손을 휘 저으면서 걷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러브버그 이름은 사랑스러운데 네. 제가 직접 본 바로는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산을 점령한 러브버그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을 보면요,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러브버그가 때로 날아다니는가 하면요, 산에 설치된 데크 계단과 쉼터에
이 러브버그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쌓여 있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재앙 수준이다.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산에 갔다 기절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건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던데 네. 뭐 방법이 없습니까? 이 러브버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9,296건으로요.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브버그는 이 특유의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때문에 해충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고요. 토양 유기물을 분해해서 기름지게 하는 등 환경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사용해 제거하면 또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 러브버그에 대한 화학적 방역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냥 러브버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요, 러브버그가 7월 중순 무렵이 되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러브버그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내놨는데요. 일단 러브버그는 밝은 색에 쉽게 끌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출 시에는 가급적 어두운 색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벽이나 창문에 붙은 러브버그는 물을 뿌려서 떼어내면 됩니다. 또 차량 부식 방지를 위해서 자주 세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7월 중순이면 사라진다고요? 네. 그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대세는 국내 2박 3일입니다. 국내 2박 3일 뭐 여행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에요? 네, 여행 이야기입니다. 7월을 맞아서 이제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과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을 했고요. 어디로 떠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83.5%가 국내 여행이라고 답해서 해외보다 접근성이 좋고 또 비용 부담이 적은 국내 관광지를 찾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휴가 기간은 2박 3일이 38.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3박 4일이 22.7%를 차지했습니다.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도 조사했는데요. 강원도가 34.9%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경상도, 3위는 제주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은 가고 싶은 여행지로 절반이 넘게 일본을 꼽았고요. 동남아시아도 45.4%를 차지해서 해외여행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여행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 2박 3일이 대세다 이런 네. 얘기인데 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이 휴가비 지출 면에서 변화를 보인 건데요. 올해 1인당 평균 휴가 예산은 53만 5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9.4%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요. 서울 직장인들의 평균 지출 계획은 77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요. 반면에 전남 지역은 39만 3천 원으로 지역 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평균 지출이 66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20대가 52만 7천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직장인 2천만 명 중에서 절반이 여름휴가를 떠날 경우에는 전체 소비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숙박업이나 외식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국내 2박 3일 여행이면 저희도 금요일 행복한 아침 끝나고 출발하면 딱 금토일 좋죠. 딱 네. 좋잖아요. 모처럼 따뜻한 여행 기대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또 즐겁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우리의 영재고 나왔는데입니다. 예, 영재고 나왔는데 뭘 어떡하라고 뭐 이런 겁니까? 네, 이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한 학부모가 대학 조교에게 자녀 성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적 클레임을 학부모가 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이과 교양 조교라고 밝힌 글쓴이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가 이 아이 성적에서 C학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겠는 심정이라면서 영재고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 과정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탁월하게 통달한 상태인데 어떻게 C를 받을 수 있느냐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니죠. 대학교를 네. 다니는 대학생의 대학생의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요, 뭐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메일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대단한 S대의 성적 평가 방식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특히 이 과목은 조교가 채점하는 과목인데 당신은 조교지 교수가 아니지 않느냐. 교수가 재채점을 해서 아이가 받을 만한 학점을 부과해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교는 해당 사건을 담당 교수에게 보고했고 해당 교수는 성적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제 대학에도 전화해서 학점을 어머니가 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군대에도 전화를 해서 우리 애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혹서기 훈련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애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혹한기 훈련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예. 자,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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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7월의 시작부터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여름 수준의 더위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전국을 뒤덮은 폭염 속에 남부는 특히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국에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낙비가 지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꿉꿉하겠는데요. 서울이 30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35도까지 오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일시적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맑겠는데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 데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비 없이 찌는 듯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해상의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청계천 광장에 특별한 공연도 있었고 특별한 전시관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겼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북 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열린 2025 경북을 한눈에 보는 축제였습니다. 경북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도 열리고 국제회의에 걸맞게 또 매력을 한껏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죠. 경북 곳곳에 다채로운 전통과 매력까지 도심 속에서 이 경북의 풍성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는데요. 네, 보는 재미가 있었고 체험의 재미가 있었고 먹는 재미도 있었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경상북도, 경북을 널리 알리기 위해 K-투어 페스티벌 인 서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즐기는 경북의 전통과 맛, 경북 22개 시군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2025 경북 방문의 해 그리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북 개최를 앞두고 이 경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축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작부터 북적이는 열기 가득한 축제 현장. 어디선가 발걸음을 사로잡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첨송사과 난타 체험장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어버리신 분들만 소리 질러! 와! 자, 음악하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두드릴수록 웃음과 열기가 더해지는 현장. 이게 바로 축제의 재미 아니겠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사과 난타 체험. 에너지가 2배로 충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난타한 사과들은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과 난타가 끝나고 나서 사과 잼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고 맛있는 사과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 즐기고 싶으시다면 청송으로 놀러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디선가 향긋한 포도향이 난다 했더니 바로 이곳 안동을 소개하는 체험 부스입니다. 소믈리에가 직접 와인을 소개해주고 시음은 물론 시향도 가능했는데요. 게다가 이 와인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육사 네. 시인 혹시 아시나요? 알죠. 독립운동가도 유명하고 민족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이육사님께서 이렇게 청포도라는 시의 모티브 받아서 만들어낸 네. 이육사 청포도 와인입니다. 오, 그럼 이 와인들이 다 이육사 시인의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의미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와인의 맛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청수포도의 은은한 향을 먼저 음미하고 한 모금 마시니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집니다. 너무 맛있다. 광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다. 술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향제도 준비돼 있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안동 와인 체험이었습니다. 이 한 잔에 담긴 이야기만큼 특별한 안동에 꼭 놀러 가보고 싶네요. 점점 늘어나는 인파 속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경북 각 지역에서 직접 올라온 특산물과 지역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제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맛있겠다. 네, 구미시에서 네. 카카오톡 멜론으로 만든 멜론빵이고요. 네, 이게 구미에서 직접 재배한 멜론으로 네네, 만든 직접. 빵이라고 하거든요. 구미는 스마트 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높은 품질의 칸탈로프 멜론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맛있다. 맛있죠? 근데 진짜 달달하고 고소하고 어른들도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다음으로 먹어볼 음식은 봉화송이빵인데요. 만주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은은한 커피 향이 나더라고요. 영덕하면 대게. 왜 임금님도 바람 맛인지 알 것 같은데요. 상주 곶감은 맑은 햇살과 큰 일교차 덕분에 특히 더 맛있고 달기로 유명합니다. 이 곶감의 단맛과 크림치즈와 호두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서 상주의 맑은 햇살이 그대로 입안에 담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Especially there is a dried fruits like grapes and apricots. 오, It's almost the same with it, and I like this. 인기 만점 특산품. 경북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싶은 맛입니다. 네, 이곳은 경북 트래블 마켓입니다. 경북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부스인데요. 이곳에서는 여행 코스 그리고 관광지 추천까지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단지에 있는 상품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북 여행 상품을. 이 7번부터 라인은 제일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 저희가 여기서 코스 중에 제일 메인이 호미반도 성파우길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일 메인 상품이고 또 이제 울진에서 이제 여기 스카이워크도 가고 시원하게 더위 피할 수 있는 성류굴에 들어가셔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릴 수 있는 여행 일정이에요. 오, 너무 좋다. 이렇게 다 짜주니까. 경상북도 관광지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경상북도는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을 가장 많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동해바다를 예를 든다면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질 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 축제 등 다양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도시라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단순히 보는 관광지를 넘어서 체류하고 머무는 그런 복합적인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경상북도 방문회를 계기로 해서 단순히 경상북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경북.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기 위해 한복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It's interesting traditional suit, you know? Yeah. So we just want to take a few photos in this suit, just wanted to try. 경북과 어울리는 하늘색 한복. 제가 안 입어볼 수 없겠죠? 한복을 입고 축제를 돌아다녀 보니 마치 신라시대 공주님이 된 기분입니다.
오늘 느낀 여운을 직접 글씨에 담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북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려봤거든요. 영덕 대게, 그리고 울릉도 호박엿, 그리고 상주 곶감, 청송 사과, 그리고 이육사의 청포도 와인까지 제가 담아봤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도 식지 않는 축제의 열기. 많은 인파들 속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멋스러운 K-팝 댄스 공연까지 진행됐습니다. 관객의 환호로 공연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번 축제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아마 이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경북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경북으로 직접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북 강으로 완보했어. 경북으로 마음 보이소.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4년 309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나랏돈이 무려 1,0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에서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 총 16만 2,042건, 1,042억 원 규모로 조사됐고요. 제재 부과금이 288억 원이었습니다. 나랏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걸린 것만 1,042억 원이지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얼마겠습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부정수급했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 국민 혈세 도둑들입니다. 자, 인선 씨가 부정수급의 다양한 수법들을 유형별로도 나눠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 혈세 도둑들 첫 번째 유형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도둑맞은 가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데도 버젓이 돈을 챙겨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짜로 막 만든 모양인데 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되고요. 부양 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소득 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적용되는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자격 요건을 보면 국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외벽에는 지푸라기와 흙이 드러나 있고 곳곳이 허물어진 기와 지붕에는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걸로 보이는 이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번지스에 가보시면은 완전히 낡고 50년대 집 그대로 상태예요. 네, 이 집에 살던 모자는 집을 팔려고도 노력을 해봤지만 3년 동안 팔지 못하다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다른 큰 집도 아니고 저 낡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건데 그럼 이 집에 사시던 모자분들 결국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나요? 네, 정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서울 창신동 이 집에 살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이들이 숨진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발견을 됐는데요. 이 같은 모자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수도사업소 직원이었습니다. 한 달 수도요금이 90만 원이 나오자 누수를 의심해서 현장 점검을 갔다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겁니다. 이후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더 가슴 아팠는데요. 모자는 형편이 어려워 전기요금도 반년 넘도록 납부하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하반신을 쓰지 못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아들은 관절염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자 사망 원인을 지병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집이 한 채 있다고 네. 그게 자격이 안 됐대요. 근데 이 자격을 어떻게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이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70대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요.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 원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에서 병원 진료를 받아서 A씨가 살고 있는 광주 서구에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실제 생활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A씨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사실혼인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월세를 받았고요. 아들이 체크카드를 쓰거나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급 수령차를 마련한 뒤에 지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 고급차 몰고 월세도 받고 용돈도 받으시는 분이 5천만 원 넘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갑니까? 이 양심 없는 분, 이분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부정수급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A씨 조사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고요? 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자식과 연락을 한다고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나보고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란 말이냐?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뻔뻔하죠. 네, 뻔뻔하죠. 예? 진짜 이분한테 아까 그 앞에 우리가 그 보여준 분들 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수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환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초생활보장법 4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보장기관이 환수 통지서를 발송해서 반환 기한과 비용을 통지하게 될 거고요.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 환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심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 50대 여성 B 씨는요, 이혼 후 자녀 1명과 2인 가구가 됐는데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고 이후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게 됐지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숨겼고요. 그렇게 4년 동안 3천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의 신고로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결국 B 씨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했고 신고자는 800만 원이 넘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없던 수입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건 말고 가족
인원수를 속이면서 부정수급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혼모인 한 20대 여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차량도 공유하고 있었고 두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남자친구가 아닌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서 신고를 한 건데요. 문제되는 것은 이 여성이 3인 가구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혜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문제가 됐습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함께 살면 소득 인정액이 월 1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고요. 4명이 함께 살 경우에는 월 195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가족을 고의로 빠뜨리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인 부부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여성은 이 부분을 고의로 숨긴 겁니다. 결국 이 일은 허위의 가구 축소로 판단이 됐고요. 보건복지부는 이 여성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총 1,5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최근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지방, 중앙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보태미의 부정징후 탐지 기능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걸러내야죠. 네. 이거 안 됩니다. 자, 다음 유형은 어떤 게 있어요? 국민 혈세 도둑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사기당한 지원금입니다. 야, 이게 지원금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그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요걸 빼돌렸다. 또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먼저 가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서 무려 1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인테리어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우선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을 포함한 69명의 허위 노동자를 자신의 업체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이 69명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시켰는데요. B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대지급금 약 11억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여기서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로 불안한 경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제대로 악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에 가담한 조력자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B 씨가 이 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노무사가 그 역할을 했던 건데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후에 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면 이때 노무사가 대지급금 청구와 수령을 대리한 건데요. 모두 8차례에 걸쳐서 노무사가 부정수급을 도왔고요. 그 대가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인 B 씨는 이 방법으로 11억 3,5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이 중 9억 5,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거 스케일이 단순 부정수급이 아니라 그냥 거대 사기극이네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억대의 돈을 부정수급을 해놓고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요? 네, 우선 대지급금을 받을 때 전처와 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고요. 이 편취한 9억 원으로는 가족 명의로 제주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를 타인 명의로 변경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또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의 추적 끝에 경찰은 결국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지능범죄고 그쵸. 계획범죄고 네. 이거 사기고 이거 이러네요. 이게 걸렸으니까 다행인데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걸렸으니까 이거 엄벌해야죠. 네, 맞습니다. 결국 처벌받게 됐는데요. B 씨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요. 검찰은 B 씨를 사기 혐의까지 포함해서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담한 노무사도 불구속 기소됐고요. 명의를 빌려준 허위 근로자 25명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교수가 대학원생들 인건비를 갈취했다.
이런 황당한 사건 또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전하기도 정말 네. 부끄럽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건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연구비까지 가로챈 강원도 소재의 이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학생 20여 명의 인건비를 강제로 회수해 왔는데요. 그 방법을 조사해 봤더니 매달 100만 원씩 이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뭐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해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교수는 피해 학생 한 명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600만 원을 가로챈 겁니다. 교수가 한 행동이에요. 이것도 모자라 연구 기여도에 따라 따로 지급되는 연구 수당도 교수가 전액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연구 잘하라고 지원해줬더니 학생들 상대로 갈취나하고 갑질 제대로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하질 않나 봐요. 연구비를 가지고 또 사적으로 유용한 일에 썼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건데요. 이 해당 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연구비 전용 카드를 써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연구 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으로 이 금액을 쪼개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돈으로 TV 등 본인 개인 물품이죠, 이 사적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연구비 줬더니 그리고 저 연구 잘하라고 인건비 지급하는 내용을 그 제자들 걸 그렇게 갈취를 하고 그쵸. 이게 교수입니까 진짜?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권익위는 이 같은 교수의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고요. 해당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상 해당 교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조에 따라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당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구비를 허위 청구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연구비를 허위 청구한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곳이 교육기관인데요. 네. 그 어느 곳보다 바르고 정직한 공공지원금으로 집행될 이 교육기관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교육기관 부정수급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한 대안학교장 A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뒤에 인건비 1억 4천여만 원을 부정 사용했고요. 또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을 한 후에 차액을 돌려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학생 급식비 지원금이죠. 2,700여만 원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기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이 사례도 너무 황당한데요.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질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달라, 그리고 성과를 내달라, 그래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줬더니 자기 용돈인 것처럼 그냥 막 써버리고, 아니면 그 편취까지 하고 갈취까지 하고. 네. 아이고 정말 이거. 자, 세 번째 유형은 뭡니까? 네, 국민 혈세 도둑들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실업급여 노린 가짜 실직입니다. 야, 이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이거 계속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 문제에 불을 지핀 발언이 있었네요. 네, 어떤 발언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2023년 7월 실업급여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입니다. 퇴사 처리가 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무세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러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 때 정말 저 얘기 듣고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이거 계속 줘야 되느냐 그쵸.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의견이 그때 쏟아져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런 실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다는 건데요. 현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허위 근로자들을 앞세워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경북 칠곡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이 대표가 지인과 공모해서 지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챙겼습니다. 이후에 이 대표는 지인의 딸과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서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챙겼는데요. 결국 이 대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는데요. 자신이 근무한 병원의 동료 간호사 3명을 자신이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 근로자로 허위로 올려서 이들의 임금은 현장 경비로 사용하고요. 일한 적이 없는 지인 3명은 이런 근로 내역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3,900만 원을 타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참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게 참 쉽게들 받아갔네요.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취직을 했는데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에 사는 50대 B씨 실업급여를 받다가 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근데 취직을 했다는 거 이제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그만 받아야 하는 건데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계속 직장이 없다, 실업 상태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무려 1,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간 거죠. 그러다 이 일이 발각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B씨가 실업 인정 신고를 한 인터넷 IP와 회사 컴퓨터의 인터넷 IP가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회사 컴퓨터로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이렇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특별 점검을 통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실업 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냈는데요. 이 방법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의 부정수급액이 무려 15억 7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걸리면 잘못한. 아니 다 그렇게 받아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뭐 한 1년 이렇게 일한 다음에 나 좀 잘라달라고 그런다며. 이거 받으려고. 이게 스스로 나가면 안 주고 뭐 잘려야 주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그리고 또 받기도 쉽다 그러니까. 네. 그 또 이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요. 무한 실업급여 받는 친구들이란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글쓴이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의 모습에 허무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친구들은 일을 안 하는데도 피부과,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친구들이 실업급여를 9번이나 타가고 취직 시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취직한다. 와. 2년 전까지 9번 탔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답답했다는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취직한다는 게 취직할 때 아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된 다음에 잘리면 실업급여를 주니까 그 기간이 딱 되면 나를 잘라주는 조건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액수의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여행 가고 피부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갔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아가는 이 경우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꾸준히 늘어서요. 지난해에는 전체 수급자의 28.9%, 49만여 명이 반복 수급자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셈입니다.
또 조사 결과 실업급여를 가장 여러 차례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20회에 걸쳐서 9,600만 원이 넘게 실업급여만 일해서 받은 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 수급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에서 2년이라는 단위의 단기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이 수급자가 늘어난 겁니다. 반면 이 단기 근무와 이직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을 노리는 고의적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요.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간다고 해서 그게 다 부정수급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이걸 이용했다면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 제도적으로 뭔가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사대보험을 상실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허위 근로나 위장 퇴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걸 마련해서 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요거를 허점을 이용해서 싹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또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거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이고 기분 나쁩니다 정말. 김민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머니 시간입니다. 네, 날이 부쩍 더워졌죠. 이제 오늘이 7월의 첫날인데 7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휴가. 휴가, 그렇죠? 뭔가 떠나고 싶다도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저희가 앞서 모닝픽에서도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지만 네. 올해 이 국내로 짧게 미니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 짧아졌다 뿐이지 1인당 평균 휴가 예산이 53만 5천 원. 게다가 서울 지역은 이거 놀랐어요. 77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해서 정말 휴가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얼마나 꿀 같은 휴가입니까? 네. 근데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번 여름 휴가에도 한 200만 원 정도 이게 또 훌쩍 넘을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선 씨는 올여름 근데 워낙 바빠서 휴가 계획 세웠어요? 어디로 떠날지? 더운데 어딜 갑니까? 사실 휴가라는 개념은 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만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냥 집에서 알뜰하게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이제 뭐 행복한 아침을 1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소장님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항상 단호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융계 스위트 펌킨. 우리 김현우 소장님께서 왠지 이럴 것 같아. 돈 아끼려면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거든요. 오늘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기는 한데 어디서 어떤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정 경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휴가 떠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아끼고는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여름휴가비 줄이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름 휴가비 본격적으로 확 줄여보기 전에 어떤 내용 궁금해하시는지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다음 달 휴가 어디로 갈까? 일단
일정이 빠듯하기도 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니까 맞아. 국내 여행이 좋겠지? 나도 찬성. 나는 근데 좀 조용한 데 가서 멍 때리고 싶은데. 아니 맨날 힘들어서 멍 때리는데 휴가 가선 재밌게 놀아야지. 난 무조건 액티비티 할 거니까 말리지 마. 아, 성수기라 그런 액티비티 다 비쌀 거 아니야.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거 진짜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해. 아니 뭐 모처럼 휴가인데 뭐 그 정도도 안 되나. 난 휴가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마음껏 즐기고 싶다고. 에휴,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는 거 봐. 안 되겠어. 퇴근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자고. 야, 이 남편은 활동적인가 봐요. 네, 액티비티. 근데 아내는 편히 좀 쉬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요. 방법은 있죠. 따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다. 안 돼.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예, 휴가 계획 짜면서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디 갈까? 어디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이것부터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휴가비를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것부터 하실 게 아니라 일단 예산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가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 총액부터 정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톡방의 부부들처럼 난 이거 할 거야, 난 여기 가고 싶어, 뭐 어디로 가자, 뭐 하자 이거부터 하시게 된다면 사실상 이 돈을 아껴 쓸 수가 없고요.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의 한도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행지라든가 뭘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총액을 먼저 정하면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고요. 그게 지출의 경계선이 돼서 이 충동적인 지출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휴가 간다고 예산 정하면 뭔가 이게 휴가한테 지는 느낌이라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간 김에 쓰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면 다녀와서 좀 친구들이랑 n분의 1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총 예상을 정한다. 네, 그럼 예산을 정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총 예산을 좀 세분화해서 항목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공권, 기차, 버스 걸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교통비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숙박비, 또 식비, 현지에 가면 뭐 관광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료, 또 액티비티 이용료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 간식이나 쇼핑도 즐기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비상금까지 포함한 기타 항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쪼개본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을 이건 꼭 하고 싶은 것, 이거는 좀 줄여도 될 것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눠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총 예산에 갖다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휴가를 가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식비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간식이 있다. 모처럼 간 휴가에서 이런 거 참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것들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기 위한 비상자금도 별도로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돈이지 가급적이면 좀 아껴 쓴다라는 생각으로 여유 자금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또 휴가의 다른 말은 좀 플렉스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얘기를 듣고 만약에 꼼꼼하게 따져서 항목들을 따져서 챙겼어요. 그래도 가면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통비 항목에 우리가 뭐 기차나 비행기 이렇게 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가는 것들은 예산을 세워 보시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해외여행지라고 한다면 공항에 내려가지고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택시비라든가 아니면 버스비도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해외에서 휴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팁 문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뭐 호텔에서 숙박할 때마다 생각지 못한 이 팁에 대한 지출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되고요. 또 국내 휴가지라면 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비라든가 톨게이트비 이런 비용들도 나갈 수 있고 또 중간중간 휴게소 들러가지고 핫도그나 핫바 이런 거 사드시면 요게 소액 같지만 또 모아보면 솔찬히 좀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예산에 넣어서 같이 한번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휴가 때는 정말 이런 숫자 좀 안 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쪽에 그냥 메뉴만 딱 보고 그냥 네. 탁탁 그냥 이 옆에 숫자 이거는 그냥 이러고 싶은데 네. 휴가비에서 이걸 좀 포기해야 휴가비를 줄이면서 알뜰살뜰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뭘 좀 포기하면 괜찮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어디 놀러 가서 그래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싶고 난 이거는 좀 포기하기 싫어라고 한다면은 음식에 좀 식비에다가 치중을 둬야 되겠죠. 그럼 다른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휴가 지역
지역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휴가비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숙박비와 항공료입니다. 이 두 곳에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다른 곳에서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숙박비를 살펴보자면 나는 이 리조트에서 꼭 묵을 거야. 나는 이 호텔에서 진짜 푹 쉬다 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휴가 가서 그 숙박시설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지쳐 쓰러져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이런 거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비싼 호텔보다는 공유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호텔보다는 이런 곳이 훨씬 더 여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도심 한복판보다는 약간은 좀 떨어진 곳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숙박비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강릉이나 여수 같은 국내 이제 유명 여행지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바로 보이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룻밤 자는데 20-30만 원씩 하지만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 떨어진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됐을 때 주택형 공유 숙박으로 예약을 하면 뭐 20-30% 이상 저렴한 혹은 많이는 뭐 절반 가까이 저렴한 이 가격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여름 휴가 꿀팁 빠밤 이거는 네.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7월 17일까지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산불과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산청, 하동, 안동, 무안, 광주 등 이 10개 지역을 이용할 경우 7만 원 이상 사용하실 때는 5만 원, 그리고 7만 원 미만 사용하셨을 때는 3만 원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도 받으시고요. 피해 지역에 힘을 보태는 그런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네. 해외로 휴가 가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해외 갈 때 꼭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해외 항공료 부담 좀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이 항공료는 언제 예매하느냐 그리고 언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출발 일자는 보통 주말보다는 뭐 화요일, 수요일처럼 평일 출발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호텔 체크인 시간 맞춰가지고 도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예매를 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약 시점인데요. 해외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출발 6주에서 8주 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3주에서 4주 전이 가장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비교 사이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련 사이트에서 달력 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한 달 내에 가장 저렴한 날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요일별, 항공사별로 가격 차이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한번 보신 다음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가격을 보시면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티켓이 더 싼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 구간, 이 가격이 되면 알려줘 하는 알림 서비스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뭐 특가라든가 아니면 취소표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티켓팅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남들보다 내가 더 비싼 그 돈을 주고 억울하죠. 티켓팅을 했다. 이거 생각만으로도 속이 쓰리거든요, 수장님. 맞습니다. 지금 성수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이런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왕복으로 항공권 결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편도로 결제하는 게 더 싼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출국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귀국은 대형 항공사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좀 귀국편과 출국편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편도가 더 싸기도 하고요. 또 출발지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이나 대구, 청주 같은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편이 서울에 비해 가지고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렴하고 특가도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유, 야 거기 가는데 돈 더 많이 들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인원수가 많다면 훨씬 더 싼 경우도 있으니까 네.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용카드도 잘 활용하면 또 항공료를 아낄 수 있다던데 이건 뭘 찾아보면 될까요? 이 휴가철에 카드사에서 제발 휴가지 가서 저희 카드 좀 써주세요 하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권과 숙박권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행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카드사 이벤트는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카드사와 제휴를 해가지고 이 숙박과 뭐 아니면 여행권 이제 항공권을 포함해가지고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청구 할인이라든가 캐시백 이벤트, 뭐 포인트 적립 이런 혜택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카드 포인트로 항공권 결제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항공료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것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이런 프로모션을 이유로 우리가 계획에 없던 지출을 늘리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할인 받으려고 했던 이 부분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출을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 안에서 지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기차 이런 거 문제 또 예약하시려고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의 할인 방법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왠지 우리 소장님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습니다. 기차. 네, 지난해부터 사실 확대된 혜택 정보가 있는데요. 이 KTX와 그 SRT 이용 시에 다자녀 가족 이제 할인이 돼요. 그런데 이 다자녀 기준이 조금 재밌습니다. 자녀 그러면 어려 보이지만 만 25세 미만의 자녀면은 다 자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랑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 1명 포함 최소 3명이서 여행을 하실 경우에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주고 3자녀 이상이라면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줍니다. 요거는 KTX나 SRT 동일한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번 달까지 코레일에서 산불 피해 지역 되살리는 희망열차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이었죠. 이 경북 안동, 영덕, 의성 그리고 경남 하동, 울산, 울주 이쪽을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차 운임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휴가 전에 챙겨야 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도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저기 축제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워드는 게 많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릴 게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지 가면은 관광지 단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입장료가 꼭 있어. 꼭 입장료. 그냥 보고 싶은데 입장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름 휴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7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여 서동 연꽃 축제가 열립니다.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서동여 전설이 깃든 국남지에서 천만송이 연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워터밤 뺨뺨뺨 아시죠? 그리고 해상 불꽃쇼 멋지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안동의 국가유산을 달빛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월영 야행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휴가지로 떠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무료 축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철 이 다양한 축제를 즐기는 것도 이 휴가의 재미 중 하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 체크리스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름 휴가 떠나기 전에 예산 정하는 거 필수고요. 먼저 쓸 수 있는 돈을 정하고 그 안에서 계획 세우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엔 그 돈을 교통비, 숙박비, 식비, 관광비, 기타 비용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에 돈을 써야 되고 뭘 포기할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통행료나 주차비, 간식비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숙박비랑 항공료만 좀 줄여도 휴가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씻고 잠만 자는 데 쓰는 숙소 이런 거 대신에 공유 숙박도 좀 알아보시고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찾으면 더 저렴한 숙소 찾으실 수 있으니까 반경을 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항공료는 미리 티켓팅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편도 조합이라든가 출발지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카드사 프로모션 잘 살펴보시면 성수기에도 합리적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휴가비를 좀 줄이고 아낄 수 있을지 저희가 전해드린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궁금증 톡방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오 마이 갓, 이번 달 카드 청구서요. 봤어? 아니, 뭐 큰일 났어? 우리 휴가 다녀온 거 아주 폭탄이 돼서 날아왔어. 대체 뭘 이렇게 많이 썼어? 멍 때리고 싶다더니 호텔에서 안 하고 호텔 스파에서 멍 때리니까 그렇지. 아니, 나만 그랬어? 아주 매일 스노클링을 그렇게 가더니만. 아니 뭐 이미 다 써버린 걸 뭐 이제 와서 그래. 이번 달 어머님 생신도 있고 조카 돌잔치도 있고 돈 들할 때가 많단 말이야. 아유, 오늘 야근이라도 하고 가야 되나? 휴가 후폭풍이 너무 크네. 네, 이게 아무래도 없던 지출이 생기니까 네. 서로 네가 뭐 썼잖아,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야, 이러다가 이호선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큰일입니다. 이런 가정 경제에 타격이 크죠. 네,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번 휴가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이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신나게 휴가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카드값이 장난 아니더라. 여름 휴가의 기억이 빚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휴가도 평상시에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휴가 올해도 갈 거고 내년에도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그때 비용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뭐 카드 할부로 때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톡박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비정기 예산을 세우고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여름 휴가비에 300만 원 필요하다. 뭐 내년 휴가도 그렇게 쓰겠지라고 한다면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잖아요. 이만큼씩은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를 해두시고 모아두시는 거죠. 그러면 준비된 돈으로 좀 계획 있게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어차피 휴가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가서 신나게 써야지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꼼꼼히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쓰려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소장님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휴가 가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은 이게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는 도대체 어떻게 휴가 계획을 세우는지 오. 뭐 무료 축제만 다닐 겁니까? 아닐 거고 제가 집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한테 이렇게 막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혼자 집에만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평상시에 지출 아낀 돈 그거 모여 있으면 휴가 가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갑니다. 와, 역시. 별로다. 그래서 가고 싶기 때문에 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둬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지출을 계획대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지출은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앞서 휴가를 떠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공유 숙박 시설 이런 거 이용하고 가급적이면은 가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하면서 부지런해 진짜. 네, 휴가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가 더 중요하니까 그때 큰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 좀 계획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의 그 재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회복해야 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예산 세우는 걸 처음부터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미리 돈을 모아서 휴가를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걸 꼭 다 쓰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우처 같은 거죠. 그런데 가서 안 먹던 비싼 음식 먹고 그냥 좋은 호텔 가는 거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휴가도 지출의 연속이니까 예산 안에서 써보자 이런 노력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모아서 쓰는 건 사실상 휴가를 다녀와서 좀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지 이게 마음 놓고 예산 다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혹시 예산을 넘겨서 지출했다면 그 이후에는 평소에 외식비, 그러니까 지난주에 휴가 가서 돈 많이 썼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외식하지 말자, 배달 음식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고 비상금을 쓰셨다면 그 비상금도 다시 채워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떠나면 돈이에요. 맞아요. 합리적인 네. 휴가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휴가 떠나기 전에 이번 휴가에서 우리 가족이 얻고 싶은 거, 이게 얻고 싶은 경험은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적이야. 예, 누군가는 이제 완벽한 휴식,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푹 쉬다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뭐 좀 힘들더라도 가족과 이런 경험 좀 나눠보고 싶어, 가족과의 추억이 제일 중요해,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무언가 지출을 할 때 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경험, 내가 이 경험이 우선순위에 적합하냐라는 거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우선시하는 것에는 작은 사치를 부리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런 노력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휴가 때만이라도 돈 생각 안 하고 좀 팍팍 즐겼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현실 여건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너에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부터 피부에 달라붙는 공기가 찝찝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계속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기온도 30도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29.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에도 내려진 폭염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전국을 뒤덮은 폭염 속에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요란한 소낙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꿉꿉하겠습니다. 서울이 30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35도까지 크게 치솟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일시적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맑겠는데요. 정체전선이 잠시 북상해 있는 데다 그 사이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비 없이 찌는 듯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바다에도 해상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고 후텁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습도가 네.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더위 조심하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